우리 교재 1장 10절 지금까지 학습했던 선형계의 실생활의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장 10절은 상업 그리고 과학, 공학 분야로의 선형계에 대한 응용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교재 보면 세 가지 예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예제 1번은요. 교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식이요법과 관련된 어떤 식단을 짜는 실험을 했던 건데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선형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도표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식이요법의 식단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공급되는 어떤 식단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지방 당연히 우리가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우유만 제공하게 됐을 경우, 콩가루만 제공하게 될 경우, 유장만 제공하게 될 경우는 각각의 단백질의 양과 탄수화물의 양, 그리고 지방의 양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너무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또는 탄수화물이 많거나 또는 지방이 많거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고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양의 어떤 값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공급되는 규정식을 각각 이렇게 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적의 양은 얼마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는 무지방 우유 그리고 무지방 우유 안에는 단백질의 양은 이만큼, 탄수화물은 이만큼, 지방은 이만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벡터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A1 벡터를 해볼까요? A1 벡터를 각각의 벡터의 성분을 36, 52, 0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방 우유의 성분들을 표현한 것을 A1 벡터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콩가루 안에는 단백질은 이만큼, 무지방 우유에 비해서는 단백질은 많은데 보다시피 무지방 우유에는 지방은 없었는데 콩가루에는 또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단백질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지방도 많기 때문에 너무 콩가루만 먹으면 또 지방이 많아지니까 또 비만해지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무지방 우유를 일정량, 콩가루도 일정량, 유장도 일정량을 우리가 습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유장은요. 우유를 갖고 이렇게 치즈를 만들 때 치즈를 만들고 남은 것을 유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적당하게 어떻게 이걸 분배할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콩가루를 나타내는 벡터를 A2 벡터로 해보겠습니다. 그 성분을 각각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성분을 그대로 제1행, 2행, 그리고 3행에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3는 유장을 나타내는 벡터라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장의 성분 제1행은 단백질, 그리고 제2행은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은 1.1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루에 공급되는 규정식을 얼마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무지방 우유를 얼마큼 적용할 것인지 그 개수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편의상 그 양이라 하겠습니다. 100g당 공급되는 양이 각각 이만큼 있을 때 이 무지방 우유를 얼마큼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한 액수한만큼 적용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무지방 우유를 액수한만큼 그리고 마찬가지로 콩가루 A2를 X2만큼 그리고 유장 A3를 X2예요. X3만큼을 배합을 하면 그게 곧 하루에 공급되는 규정식의 양이라 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공급되는 규정식의 양을 역시 벡터라 표시했을 때 이번엔 B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33, 즉 단백질은 33만큼만, 그리고 탄수화물은 45, 그리고 지방은 3만큼만 우리가 하루에 공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적당하게 배열을 해서 얘를 넘지 못하게 해야 되죠. 즉 정확하게 하루에 배급되는 양이 이렇게 되도록 식단을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이 도표를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으로 시켜서 다시 바꿔보니까 벡터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벡터 방정식은 행렬 방정식 형태로도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자, 이제 A1 벡터는 36 그리고 52 0이고요. A2 벡터를 열로 표시하면 51 34 7이 될 것이고 A3 벡터를 열로 표시하면 33 45 3이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 X2 X3를 매트릭스에
기호의 약수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벡터의 성분 33, 45,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제 1번을 매트릭스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고 벡터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적합하게 이 무지방 우유를 얼만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콩가루와 유장을 각각 얼만큼 적용해야 하루에 할당된 양을 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선형계를 푸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대행렬을 만든 다음에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우리는 x1이 얼마, x2가 얼마, x3를 얼마만큼을 배합을 해야 적당한 식이요법 식단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을 테니까요. 결과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진 식단표를 벡터 방정식이나 또는 행렬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 해를 직접 구해보니까 x1, x2, x3를 직접 계산해보니까 x1은 0.277, x2는 0.392, x3는 대략 0.233 정도로 배합하면은 최적의 그 식이요법 식단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 얼만큼 우리가 식단을 짜야지 균형 있는 식단이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형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선형 방정식과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인데요. 즉 전기 회로망을 선형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ohm의 법칙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항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전압 강화가 있는데요. 그 전압 강화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항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같습니다. 전류와 전압의 비율로서 약속되어 있어요. 이 비율을 우리는 저항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식의 양변에다 I를 곱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압 V는 여기 보다시피 저항과 전류의 곱의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V 이퀄 RI고요. 저항을 통과했을 때 전압 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강화는 이만큼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보다시피 이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ohm을 사용하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기본 해당되는 단위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류의 방향이 배터리 주변에서 양에서 음으로 가면 배터리는 기호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하지요. 기호 표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통과했을 때 배터리 주변에서 양에서 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양은 이렇게 길쭉하게 표시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 양, 그리고 음은 이렇게 짧게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요. 양을 통과해서 음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전압이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반대로 전류의 방향이 음에서 양으로 반대로 가면 전압은 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양이란 얘기는 양에서 음으로 갈 때를 전압은 양이었구나 라고 하고, 반대일 때는 음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아주 유명한 전압법칙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은 뭐냐면 회로 주변에서, 이런 회로 주변에서 한 방향으로의 전압 강화들의 총합은, 한 방향이라는 얘기니까 한쪽 방향이 이렇게 한쪽 방향,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개가 전기회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전기회로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한 방향으로의 전압 강화들의 총합은 회로 주변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압원들의 대수적 합과 같다. 전압원은 다른 말로 뭐 기전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전압원들의 대수적 총합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회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제 2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 회로망에서 회로의 전류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설계도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단순 회로도 있지만 복잡한 회로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이런 회로망에서 이 회로의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플러스 부분에서 전류의 방향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전압은 플러스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각각의 저항이 있죠. 이쪽에는 4옴, 여기는 3옴, 여기는 4옴을 통과하는 이 저항이 3개가 있네요. 이 3개를 통과할 때마다 앞에서 배웠었죠. 키르호프의 법칙으로부터 회로 주변에서 한 방향으로의 전압 강하들의 대수적 합이에요. 저항을 통과할 때마다 전압 강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압 강하 현상인데요. 전압 강하 V는 RI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R은 저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를 이 첫 번째 I1 회로를 통과할 때요. 자, 첫 번째 전압을 여기 저항을 통과할 때 이렇게 여기 3옴이 있고 4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합하면은 11이죠. 11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면 저항이 11옴이에요. 11옴이고 그 다음에 전압 강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V는 이퀄 RI라 썼으니까 R이 3을 더하니까 11이잖아요. RI니까 얘가 바로 전압 강하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는 볼트예요. 11I1 볼트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1은 전류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11I1 볼트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뭐냐면은 이 회로가 단순 회로로 되어 있으면은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이 위쪽의 회로를 보면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만 이 지선은, 이 브랜치는 여기 잘 보세요. 이 I1 회로에서 본다면 A에서 이쪽 저항을 통과하면서 B로 가고 있지만 밑에 있는 두 번째 회로 I2 회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얘는 이제 얘가 위에 하얀색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갔었죠. 그런데 밑에 있는 I2 회로에서는 반대로 돌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I1 회로의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았다면은 I2 회로의 방향은 당연히 진행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전압 강하 나타나죠? 바로 여기 이 저항을 통과하고 있는데 3옴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3이고요. V는 이퀄 RI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전압 강하는 3I2 볼트예요. 자, 그런데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압 강하의 총합은 키르호프의 법칙으로부터 기전력의 총합과 같습니다. 전압원은 기전력을 말합니다. 기전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V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을 때 전압의 방향은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었죠. 양에서 음으로 가면 전압은 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저항은 플러스 30으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첫 번째 회로와 이 브랜치를 잘 보면서 11I1 3I2 이퀄 30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전압은 이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강하의 총합은 기전력의 총합과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걸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밑에를 잘 들여다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5V가 있습니다. 여기 5V가 있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또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밑에 걸 가운데 있는 이 회로를 기준으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를 기준해서 본다면 얘를 이렇게 돌 때요. 여기에 3, 1, 1, 1 다 더하면 3, 4, 5, 6이죠. 그래서 I2 회로에서는 자, 6 이렇게 6V 이렇게 돼 있어요. 6I2 볼트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살펴볼까요? 얘네들을 잘 보면 돌 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치는요. 이 브랜치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 위에는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I1 쪽에서는 I2 회로의 회전 방향으로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통과할 때 전압 강하는 마이너스 부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3I1. 그리고 I2 회로 전체에서는 다 더하니까 전압 강하의 총합은 6I2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마이너스 I3를 붙인 이유가 또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진행하죠. 요 저항을 통과할 때 요 저항을 통과할 때 전압 강하는 1V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밑에 I3에서 이 브랜치는 C하고 D 사이의 브랜치는 이때 방향이 또 반대로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때 플러스였다면 이렇게 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브랜치, 이 지선은 당연히 이 저항을 전류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서 마이너스 이해됐죠? 방향이 반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i1 플러스 6i2 마이너스 i3 이들은 전체 키르호프의 법칙으로부터 전압 강하의 총합은 기존력의 총합과 같으니까 기존의 합과 같으니까 여기 보면은 5V가 있어요.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 양의 방향에서 나가서 음의 방향으로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맞습니다. 자, 이런 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회로를 잘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I3 회로상에서는 저항을 하나, 둘, 여기 세 개가 있어요. 다 도니까 세 개예요. I3 회로는 세 개예요. 그런데 요게 이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3i3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i2를 붙인 이유는 바로 요 지선이, 요 지선, 브랜치가 요 위에는 자, 얘는 밑에는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 저항을 통과할 때 이 방향으로 가는데 위에는 이 방향으로 오니까 I3하고는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보다시피 이 저항을 통과할 때 전압 강하는 1V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2V가 됐어요. 그래서 전압 강하의 총합이에요. 키르호프의 법칙부터 기존력의 합과 같은데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었죠. 얘는 좀 방향을 잘 보세요. 작은 쪽에서, 이 작은 쪽이 음이에요. 여기 양이고요. 작은 쪽에서 돌아서 플러스 쪽으로 가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에서 양으로 가면 전압은 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음에서 이게 배터리를 얘기하면 이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거든요. 그래서 음에서 가서 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전압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세 개의 회로가 묶여져 있을 때 이들을 하나하나 관계식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I1, I2, I3에 대한 이와 같은 선형계가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형계는 뭐 직접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바꿔서 풀면 돼요. 얘는 이제 매트릭스 바꾼다면 11, 그 마이너스 3, 0, 그리고 I1, I2, I3예요.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 그리고 0,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30, 그리고 5, 마이너스 25예요. 자, 이 매트릭스의 해 I1, I2, I3를 구하기 위해서 확대행렬을 만든 다음에 기본 행렬선을 뚝쭉 다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기본 행렬선을 다 적용한 걸 생략하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I1은 3A, I2는 1A, 전류를 다 계산해 보니까 I3는 마이너스 8A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에서 다뤄졌던 이 전기 회로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니까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와 같은 선형계 연립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예제 1번 같은 문제, 예제 2번 같은 문제는 실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공학적인 문제에서 당연히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계를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런 유용한 어떤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선형계 이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예제 3번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차분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하나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 방정식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어떤 x0에다가 행렬 a를 곱해서 다음 어떤 벡터가 얻어졌다고 보겠습니다. x0도 x1도 다 벡터예요. x0 벡터에다 a를 곱해서 이 매트릭스를 계산했을 때 x1 벡터가 구해지고 다시 똑같은 행렬을 x1 벡터에다 적용했더니 다음 벡터 x2가 얻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번째 벡터에다 행렬 a를 곱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k 플러스 1번째 벡터가 규칙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요런 행렬 형태로 주어지는 이 행렬 방정식을 우리는 1차 차분 방정식, 그냥 줄여서 차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규칙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자, 이런 차분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선형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차분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예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저자가 다음 같은 인구의 이동 문제를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예제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도시에서 여기는 이제 교외로 자, 이렇게 인구의 이동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도시의 인구를 자, 처음에 어떤 실험을 실시했을 때 인구의 이동을 조사할 때 실험했던 그 첫 해의 도시의 인구를 R0 그리고 교외에 있는 인구를 S0라 표시했을 때 자, 우리는 이 X0라는 벡터는 자, 이제 2x1 매트릭스로 표시했는데요. 위에는 도시 인구를 표시하고 아래는 교외 인구를 표시했을 때 얘가 실험을 했던 어떤 뭐 인구 센서스 같은 걸 조사를 했을 때 조사한 그 해, 첫 해의 인구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뭘 나타내냐면 도시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확률이 0.95이고요. 도시에서 살다가 교외로 이사 가는 경우는 0.05. 그리고 반대로 교외에 살다가 도시로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는 0.03. 그리고 교외에서 살다가 또 교외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인구가 이동하는 경우는 0.97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매년 이 규칙이 반복된다라고 편의상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시에서 도시로 갈 때 도시에서 교외, 교외에서 도시, 또 교외에서 교외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데이터 수치가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수치였다라고 가정하고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편의상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서 얘기했던 그 차분 방정식을 여기다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을 한 첫 해는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 해 인구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단위는 연 단위로 계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그러면 다음 해의 인구 벡터는 X1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X1 벡터는 매트릭스 A에다가 X0를 계산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얘를 표시하는 방법. 이 X1 벡터는 그냥 편의상 X0가 다 첨자가 0이니까 X1 벡터는 R1 그 실험을 한 그 1년이 지난 후에 각 도시와 교외의 인구수를 R1, S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매트릭스로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다시피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교외로 가는 경우 0.05, 교외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경우는 0.03, 그리고 교외에서 교외로 가는 거 0.97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0.05 여기 보다시피 0.05 그리고 여기는 0.03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네요. 자, 여기 0.95, 0.05는 각각 여기는 유입, 유출 그렇게 보면 돼요. S제는 교외 인구니까 여기는 유입, 유출이라 해야겠군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 유출되고 그리고 유입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렇죠? 이거 1열 벡터, 2열 벡터를 쓴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이게 차분 방정식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동행렬이라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걸 가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매년 인구의 유동이 똑같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한 해는 더 많이 이동을 하고 한 해는 뭐 이동 안 할 더 적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항상 매년 똑같이 적용되는 매트릭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차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렬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가정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00년에 도시 인구가 60만 명이었고 교외 인구가 40만 명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과 2002년의 인구를 이 인구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매트릭스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 식을 그대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한 해가 지났을 때의 인구는 바로 2001년도의 인구를 R1, 도시 인구를 R1, 교외 인구를 S1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해, 실험을 하려는 첫 해의 도시 인구가
R0인데 그게 60만 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인구가 아까는 S0로 표시했는데 그게 40만 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다면 이거 그냥 매트릭스 하나하나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 생략하고 결과만 쓰겠습니다. 다 계산했더니만 이 데이터에 의해서 얻은 결론은 한 해가 지난 후에 도시 인구는 58만 2천 명이 됐고요. 그리고 교외 인구는 41만 8천 명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똑같은 기준으로 그 다음 연도에 도시 인구는 R2, 교회 인구는 S2로 한다면 똑같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2001년도에 도시 인구가 58만 2천 명, 그리고 교회 인구가 41만 8천 명, 매트릭스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한 해가 더 지났을 때는 여기 또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56만 5천 그리고 400명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43만 4천 560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가 여기 나타났던 이동행렬이 똑같다는 가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1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동일하게 적용했더니 도시 인구는 처음에 60만 명이었다가 2년이 지난 후에는 조금 감소했고요. 교회 인구는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트릭스는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동안에 그 통계 조사를 내서 평균을 냈을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지만은요, 뭐 한 해 두 해는 그때그때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재 예제 3개를 통해서 선형계가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또는 과학적인 분야 또는 공학적인 분야에 또는 상업적인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선형계의 쓰임새 잘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1장을 학습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 제2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